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엊그제 식을 올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1년이 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원래 태생이 조금 무딘 사람이에요. 둔하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정말 안선맞춤인 사람입니다.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덤벙거리고 묻어서 하는 실수나 보는 손해들을 옆에서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들 너 같은 애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니라 오롯이 시댁 식구들 때문이니까요. 아, 정확히는 시어머니겠죠. 시누이나 다른 식구들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가장 핵심이 된 원인 제공은 모두 시어머니가 하신 거니까요. 네, 오늘 저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직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대단하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혼하게 된 과정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미치는 결혼 아니니? 네? 우리 아들이 학벌도 더 좋아, 직업도 더 좋아, 돈도 더 잘 벌어. 게다가 너는 집안도 뭐 하나 제대로 볼 건 없지 않니? 우리 집은 알지? 얘 여동생도 지금 약사하는 거. 우리가 너무 손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저에게 해서 달라지는 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만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저도 제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누가 더 아깝고 덜 아깝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체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저 말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와 남편은 조건의 차이가 꽤 나기는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억울해 하셨고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보려고 내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키운 게 아닌데. 이 말만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네요. 정말로요. 이 이야기를 아는 제 가까운 지인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고 그리고 남자친구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 너 정말로 그런 시어머니 감당 가능하겠어?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두고 봐라. 남편들 결국에는 다 지 엄마 편 들게 되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언제까지 오빠가 네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쩌면 지금이 조상신이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다니까. 탈출할 기회. 저런 남자와 결혼해야 잘 산다고 했던 친구들도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들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저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혼하면 평생을 가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좋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꼭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친정을 먼저 다녀왔다고? 원래 신행 다녀오면 처가에 먼저 가야 하는 거라고들 하던데요. 그런 법이 어딨어. 아이, 그리고 설사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남들 이야기지. 우리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내가 너희 어제 오는 줄 알고 음식까지 다 놨는데. 제가 전화 드렸었잖아요. 오늘 온다고.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시는 편이었는데 그게 제 앞에서는 더더욱 심해지는 편이었어요. 남편도 바로바로 느낄 만큼 말이죠. 선물이 이게 뭐냐? 남들은 명품백 같은 거 우습게 사온다던데. 그런 건 혼수나 예단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겠죠. 어머니는 이미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것도 저는 안 사도 된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사야 한다고 해서 산 건데 이 사람한테 역정 내지 마세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늘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줄여나가기 시작하시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니 이제는 남편이 없을 때 뒤에서 저를 갈구기 시작하셨는데 남편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둔한 저도 이건 학대인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몇 가지 사례만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는 애가 좀 어딘 모자르냐? 그래도 대학 공부는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 모자르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내일이 네 시누이 생일인데 생일상 차릴 준비도 안 하고 있느니 하는 말이지 않니? 결혼하고 첫 시누이 생일인데 까먹었던 거야? 아니, 애초에 까먹지는 않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누이 생일상을 차리냐는 말입니다. 제가 백수도 아니었고 하는 일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선물 준비해뒀어요. 제가 억울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건 비슷비슷한 집안들끼리 결혼을 했을 경우고 너같이 모자라는 애는 수십 배로 더 잘해야 한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못하니 남들처럼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남들과 다르다면서 말이죠. 아니, 그런 이유로 며느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시어머니 흔한가요? 아니, 뭐 생일상까지 차려요. 어머님이 차리라고 하셔서. 엄마가 하라고 하면 다 할 거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거한 생일상 받는다고. 아휴, 그냥 적당히 하지. 언니도 참 융통성 없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시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고맙다, 수고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살찐다고 손도 대지 않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가는 시누이를 허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월차까지 쓰고 새벽같이 나와서 차린 생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런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찔끔하고 났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차리라고 했니? 그리고 요즘 생일상에 누가 미역국 갈비찜 이런 거라니 촌스럽게. 분명 본인이 잡채나 미역국, 불고기 같은 것들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억울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해놓은 음식들을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아서서 제가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걸 싸서 들고 와서 집에서 먹는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문득 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말입니다. 뭔가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 아닌 희망이 있기는 했습니다. 애 생기면 달라진다고들 하기는 하더라. 친구가 본인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달라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다 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들어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구박 아닌 구박은 또 계속되었고요. 아니, 우리 옆집 할매가 이번에 막내 며느리를 봤는데 글쎄 한의사란다? 한의사. 아니 그 할매는 아들이 셋인데 큰 며느리는 선생님, 둘째 며느리는 변리사, 막내 며느리는 한의사. 어쩌면 저렇게 복도 많아? 나는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인데.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누이와 둘이 말이죠. 어쩌겠어. 이미 오빠는 결혼을 한 건데 엄마가 참아. 아니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저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 억울함이 솟는 걸 어떡해. 내가 이러다 정말로 화병 걸리겠어. 그러면 언니랑 좀 거리를 두던가. 저도 너무나 바라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그 말을 듣고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가 저거 불러다 일 안 시키면 저거 편하게 그냥 사는 꼴을 보라는 거야? 안 그래도 저런 며느리 본 거 억울해 죽겠는데 편하게까지 하게 하라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꼴을 못 본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만큼 미우면서도 제가 편애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저를 불러서 구박한다는 거였습니다. 본인도 괴로우면서 말이죠.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그럴 수 있는지 싶어서 그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쯤 되면 궁금해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첫째로 남편은 출장이 굉장히 잦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출장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집안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눈치를 챘을 텐데 남편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남편은 정말 바빴어요. 출장을 다녀오면 바로 집에서 뻗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잘 만큼 말이죠. 그 시기에 남편이 또 회사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쏟을 에너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대청소 좀 해라. 내가 열무김치가 먹고 싶다. 네가 좀 담거라. 너 이번 주 주말에 내 운전기사 노릇 좀 해라. 이건 뭐 며느리가 아니라 부리는 노예였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월급이라도 수백 줘야 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마치 그렇게라도 저를 뽕 뽑아 먹으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본인의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들고 온 게 그만큼 적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게 하는 거지. 없는 게 내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는 꼴 나는 못 봐.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걸 가만히 두고만 봐. 그니까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고작 자신보다 덜 가져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한 게 억울해서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사람을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혼까지 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더더욱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우울증 비슷한 게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그리고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는 정말 내가 죽으면 속이 시원하다 하실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저도 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말을 세뇌당하듯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모자란다는 둥, 형편없다는 둥 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까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 마음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도 말이죠. 이거 정말 어디 하자 있는 물건들인 거 아니야?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 건데? 전에 이야기한 옆집 며느리는 반년 만에 애 가지고 이제 산딸이다 산딸.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들과 자신 그리고 저를 비교했는데 밖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날에는 저에게 더더욱 성질을 부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더더욱 많이 했고 말이죠. 툭 하면 사기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이만큼 못 살 줄은 몰랐다는 둥,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둥 하면서 말입니다.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다 견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쯤에 남편이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말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더 심해졌었거든요. 친정 가서 조금 쉬다가 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친정을 가면 시어머니는 나를 더더욱 몰아세우겠지. 나는 더더욱 힘들어지겠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정도 된 거면 남편과 갈라서는 게 100배는 나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잘못한 게 없으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저는 말라갔습니다.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살이 그렇게 빠지니 남편이 걱정되어서 여기저기 검사를 받아보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정말로 장모님한테 가서 조금 쉬다가 와. 가서 장모님 밥 먹고, 알겠지? 이건 권유 아니야. 무조건 해. 남편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더할 기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서 며칠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잘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이죠. 얼마나 말을 잘해놨을지 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친정에 가 있는 며칠간은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말을 잘해놨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이상을 친정에 있었습니다. 효과가 정말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챙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입맛도 조금 돌아오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었고 말이죠. 그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할 따름이에요. 혹시나 제가 힘들어할까봐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옆에서 보살펴 주신 거 말입니다. 많이 궁금하고 속상하셨을 텐데요. 계속 엄마와 아빠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명절이 다가왔어요. 원래는 늘 시댁에 먼저 갔다가 친정을 갔는데 그 해는 남편이 이러더군요. 어머니께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저가에 하루 자고 우리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어머님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말 잘해놨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을 잘했을 거예요. 그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꿍하고 있는 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잘못이니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명절 첫날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어요. 조금 긴장되기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를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 왔니?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이고, 내가 너 주려고 음식 많이 해뒀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친절하고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태도가 그 정도로 180도 바뀌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리 와서 앉아라. 너는 오늘 손 하나 까딱할 거 없다. 내가 다 해놨다. 정말로 시어머니는 모든 음식들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나 먹이려고?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평소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바뀔 리 없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음식들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완전히 입맛이 돌아온 건 아니었기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거의 억지로 다 받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몸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입맛에는 좀 맞아? 먹을만해? 하면서 말이죠. 몇 번이나 맛있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살폈습니다. 그때는 뭔가 저에게 트집 잡을 거리를 찾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맛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거나 먹기 싫은 듯 행동을 보이면 바로 소리를 지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왜 그렇게 저를 열심히 살폈는지를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말이에요. 처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눈앞이 흐려져서였습니다. 계속 눈을 비비니까 남편이 옆으로 와서 묻더군요. 제가 그간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더더욱 저를 챙겼거든요. 왜? 어디가 안 좋아? 그런 남편을 시누이가 보고는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좋아? 눈을 못 떼네. 눈을 못 떼. 네 언니가 그간 몸이 좀 안 좋았어서 그래. 그래도 다 큰 어른을 뭘 그렇게 챙기냐? 시누이가 어딘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남편에게 따로 눈치 아닌 눈치를 줬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물론 남편은 그러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일어서니 핑하고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원래 자주 있는 일이기는 했는데 그날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평소보다 더 어지러운 느낌에 옆에 있는 벽을 짚어야 했을 정도니까요. 그때 나선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아가, 괜찮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다고 하는 건 걱정이 되기는 하는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 생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저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저를 붙잡아줬던 시어머니가 얼굴을 저에게 바짝 가져다 대고서는 저 말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말투 모든 게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 되물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쓰러지기 직전에 저는 봤어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를 내려다보며 웃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말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그 말과 그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엄청난 큰 임팩트였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정신이 들어?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쓰러진 거래? 그건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 일단 피검사랑 사진 다 찍기는 했는데. 그나저나 당신 알았어? 뭘? 당신 임신이래. 뭐? 임신?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임신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기도 했고
그간 임신인 줄 알았다가 검사를 해보면 아니고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실망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임신인 걸 알았을 때 순수하게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그 말이 가슴과 머리에 콱 하고 박혀서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검사가 끝난 듯 무언가를 들고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굉장히 많이 어두웠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요? 남편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좋지 않은 기운을 읽은 건지 바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말을 할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사실이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약을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약이요? 근데 이게 좀... 망설이며 의사가 덧붙이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많이 먹으면 정말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을 먹고도 아이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정도라는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인데 어디서 이 약을... 왜? 의사의 그 말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말이 그 섬찟했던 얼굴이 말이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입에 그렇게 음식을 넣어주던 게 다 이걸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이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 울렁거리고 다 개워낼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간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왜 아팠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나는 시어머니가 준 것 외에 먹는 음식이 없다는 것도. 마지막에 시어머니의 말까지 말입니다. 물론 남편은 믿기 힘들어 했어요. 어머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돼. 저를 의심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순전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의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남편의 얼굴은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거든요. 뭔가 단단히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얼굴 말입니다. 나 집에 다녀올게. 당신은 병원에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병실 밖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나섰어요. 조금 어지럽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당장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말이죠. 시댁은 어수선한 분위기 같았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거의 동시에 들어섰거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따라온 줄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겁니다. 둘이 같이 와? 별일 아니었나 보네? 신우이가 해맑은 얼굴로 저와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제야 제가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인상을 쓰며 저를 걱정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로 신우이를 향해 그렇게 물었어요. 신우이는 순간적으로 그런 자신의 오빠의 모습에 놀라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 저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함께 지내는 동안 남편의 그 정도로 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크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남편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섭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서 긴장될 만큼이었으니까요.
엄마, 안방에 있어. 엄마, 오빠가 잠시만 나와보래. 아마 분명히 방 안에서 다 들었을 거거든요. 못 들었을 리 없는 크기의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신우이가 부르니 눈치를 보면서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약을 먹인 것은 시어머니고 그리고 본인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남편이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물음에 어깨를 움찔하고 떠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간땡이로 그런 짓을 어떻게 한 건지 참. 무슨 소린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다 이야기해드려요? 무슨 소리를 들었건 나는 아니다. 어머니 맞잖아요. 증거 있냐? 증거 있어? 너 저런 년 말만 믿고 이 엄마 잡을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그 어느 증거보다 명확한 증거였어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대뜸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때의 신우이처럼 반응해야 했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병원에서 뭐? 뭔데? 신우이는 정말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자신의 오빠와 엄마를 번갈아 봤거든요. 그걸 보고 알 수 있었네요. 신우이는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긴 신우이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라는 것을 알았겠죠. 방금 어머니가 스스로 본인이 하신 짓이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뜸 증거 있냐뇨?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쯤 본인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신우이도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이렇게 떨어? 그리고 무슨 일인데 엄마를 이렇게까지 잡는 건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도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신우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엄마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단어가 너무 강렬하게 내리에 꽂혀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마치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살인미수? 라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시댁으로 달려왔을 때 모든 생각을 다 마쳤을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인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바로 이제는 연을 끊고 살겠다는 것을 말이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약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라도 못 믿었을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죠.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신우이가 경악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굉장히 놀라서는 자신의 엄마 옆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그때 시아버지가 잠시 외출하신 상태가 아니었다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이미 뒤집히긴 했지만요. 이 사람 임신 중이었어요. 뭐? 임신? 시어머니는 그 가능성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듯 입을 쩍 벌리고 놀라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습다는 생각과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약을 먹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으면서 제 뱃속에 자신의 손주가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 놀라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애는 괜찮대? 애는... 그러면서 다급하게 그렇게 묻는데 정말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기가 막힌다는 듯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왜요? 어머니 손으로
손주 죽였을까봐 걱정되기는 하세요? 아니다. 나는 정말 겁만 주려고.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겁만 주려고.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얼마나 잘못해서 겁을 주려고 사람 먹는 음식에 약을 타요? 네?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는 안 죽는다고 했어. 내가 다 알아보고. 엄마, 미쳤어? 이게 다 사실이라는 소리야? 엄마 제정신이야? 신우이도 정말 놀라고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싸가지가 없고 때때로 더 밉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는 신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정말 놀란 듯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겁도 없이, 어떻게. 신우이가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힐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을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어머니의 편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 아들 안 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딘가 단호하고 비장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가 놀란 듯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미 어머니는 되돌릴 수 없으십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생각하셨어야죠. 그만큼 큰일이라는 걸 아셨어야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말로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울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그 눈빛은 정말이지 하나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걸로 생각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반성이라는 것을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빠, 일단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너는 이 상황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달라질 것 같니? 차분하게 생각하면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걸 너도 알 텐데? 신우이는 입을 다물더군요.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신우이의 직업은 약사잖아요. 더더욱 시어머니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건지 알았을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어머니도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고 살 거고요. 아버지에게는 제가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괜히 중간에서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손목을 잡고서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을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보지 않자 저도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 뒤로 이혼을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명쾌하게 결론을 지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 트라우마처럼 그날의 일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모든 사실을 안 저희 친정에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지 엄마고 지 핏줄이야. 결국에는 돌아간다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 집구석에 우리 딸 못 둔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남편은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태도를 확실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간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늘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신우이가 찾아왔더군요. 마음고생을 꽤 한 듯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신우이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쓰이기는 하더군요. 물론 엄마도 사과하겠지만 나도 사과할게요. 언니,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엄마 말에 장단을 맞춰주려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나도 언니한테 못되게 군 건 맞으니까. 그래도 나는 엄마의 미움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 해봤어요. 누가 그런 걸 상상하겠어요. 그건 아가씨 잘못은 아니라고 나도 생각해요. 제 말에 신우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말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을 언니에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나는 정말 도저히 못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 하나 살린다 하니 세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신우이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를 찾아뵙고는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도 엄청나게 놀라셨고요. 그날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할 거라고 하시는데 뭐라 말릴 수도 없어요. 너무 완강하게 나오셔서. 사실 언니한테 이런 말하는 지금도 언니가 용서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시고는 이혼 서류를 보내놓으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신다고요. 솔직히 시누이나 시아버지가 안 됐다는 생각은 들었어도 시어머니가 눈물로 지새우신다? 뭐 그런 이야기에 안타깝거나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런 마음이었달까요? 엄마도 본인이 얼마나 큰일을 저지른 건지 이제는 아세요. 만약에 언니가 신고를 했으면 정말로 큰일이 났을 거라는 것도요. 저는 경찰에 어머니를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살인미수가 되면 대단히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남편의 어머니였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할머니였잖아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봐줬으니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도 귀찮게 하지도 마라. 같은 마음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 분이랑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요?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저는 그냥 이혼하는 걸 택할 겁니다. 저는 어머니 보며 살 자신 없어요. 신우이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그렇게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 만남은 약속하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신우이를 만날 때는 약속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신 거고요.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응?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주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잠도 못 잔다.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읍소 아닌 읍소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 말입니다. 돌아가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늙은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만 돌아가시라고요. 그렇게 소리친 것은 기억나는데 그 뒤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숨이 가빠져 왔다는 것 말고는 말이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아마 다시는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눈을 까집지고 쓰러지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사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방문은 의외의 방문이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제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며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이거 바꿔라. 시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건넨 것은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말년에 그 사람이랑 여행이나 다닐까 하고 모아둔 돈인데 이제 그럴 일이 없지 않니?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주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떠오르지 않더구나. 제발 받아다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이걸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금액이 상당하기는 했어요.
약 3억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 양반은 자기 비상금이 있다라는 말을 흘려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마 그 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몇 번이고 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쓰자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말이죠.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매일 울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는 했을 겁니다. 시누이는 딸이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지 말지 말이죠. 남편은 아직까지 그때의 그 말처럼 시어머니를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빠 말처럼 그래도 가족이니 언젠가는 얼굴을 보고 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싫은데요. 사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쓴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연을 다 끊고 저와 살겠다고 한 남편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저희 부모님 말씀처럼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고 언젠가 다시 얼굴을 보고 살 수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남편과도 연을 끊는 것이 맞을지 말입니다.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와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꼭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아직은 떠올리기 아주 힘든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극복하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하고요. 그러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최소라라 합니다. 오늘은 한풀이도 할 겸 오갈 데 없이 지쳐버린 제 마음을 여기에다가라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칭, 타칭, 짠순이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좀 심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을 아껴 쓰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아끼고 아껴 그 돈을 저축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는 돈을 모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집 하나를 사려 해도 대출을 껴야 하고 차는 감지덕지이지요. 아파트에 사는 걸 꿈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도움받을 곳도 없는 제게 아파트는 아주 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지요. 올해 제 나이가 35인데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라 월급엔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짠순이가 된 건 15살 때부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였지요. 어느 날 잘 살던 저희 집이 사업으로 망해버리고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빨간 딱지가 무서워 손을 대지 못했고 그날부터 제 모든 생활에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급식비도 연체되고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되고요. 친구들은 그런저런 안쓰럽게 쳐다보았고 전 전교생이 다 아는 집안 망한 애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참 얼마나 서글픈지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학원에 가야 하는데 학원을 가고 싶어도 엄마한테 보내달라 말할 수가 없고 문제집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독서실 앞에서 남들이 쓰고 버린 문제집들을 주워서 지우개로 박박 답을 지워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들은 대학에 대한 낭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천문학적 숫자의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안 되는데 난 반드시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가야 하는데 그럼 내성적에 그게 가능한 대학이 어디일까? 제 머릿속은 그렇게 늘 돈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 날, 전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행여나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학이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될까봐, 이 징그러운 수험 생활을 또 보내게 될까봐요. 그래도 다행히 이악 물고 공부한 보람이 있는지 전 좋은 대학의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봄날 같은 캠퍼스 풍경과 분주히 움직이는 학생들, 성인이라는 꼬리표, 이 모든 것들은 달콤했고 아찔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요. 처음 술을 먹어보고 취해도 보고 남자 동기랑도 말을 나눠보고 선후배와 같은 호칭도 써보고요. 제 인생 처음으로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가난은 제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이미 제 생활 곳곳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대학 기숙사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바로 앞 고시원에 살아야 했습니다. 행복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시원이었는데 이름과 달리 고시원의 환경은 정말이지 열악했습니다. 방값이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벌레들은 수시로 제 방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다녔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몰아닥치는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5,000원짜리 선풍기 하나로 더운 나날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말 못 견딜 땐 카페로 뛰쳐나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겨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불이 날 수 있으니 전기장판도 허락하지 않는 사장님 때문에 한파가 몰아닥치는 겨울밤엔 오들오들 떨면서 새우등처럼 몸을 잔뜩 구부리고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방음도 잘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고시원에서 4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룸을 구하기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아까워 벗어나진 못했고 엄만 그런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그 와중에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을 잘 따 조금이라도 좋은 회사에 가야 제 팔자가 필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커피로 하루 한 끼 배를 채워가며 공부는 지독하리 많지 열심히 하여 4.3의 학점을 받아내었고 그 결과 꽤 괜찮은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봄날 같던 대학 생활과 달리 회사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고 긴장감이 가득한 겨울 빙판 같았습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상사의 꾸지람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아끼기 위해 회사 앞 조그마한 원룸 안에서 아등바등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계부를 쓰며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생활용품은 무조건 최저가로 구매했고 필수적인 게 아닌 것들엔 애초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옷은 같은 색의 옷으로 5벌, 바지 5벌을 돌려가며 입고 다녔고 밥은 늘 회사 안에서 주는 식대 안에서 해결했고 커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만 마시되 가끔 동료들과 기분을 내고 싶을 때만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자 회사 사람들도 어느새 그런 저의 행동과 성향을 파악하곤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라 씨는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저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더 찝찝해져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후회하게 되고. 그럴 바엔 그냥 안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정말? 아유, 자기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예쁜 메이크업 파우치를 하나 봤는데 분홍색 파우치에 눈동자 2개가 붙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에 진열된 그걸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에 시달리고 고단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대체 뭐에 홀린 건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파우치를 계산대로 끌고 가 카드를 내밀어 버렸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하던지 결국 집 앞까지 다 와서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단돈 2만 원이었지만 이 돈으로 커피를 4번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모양이니 연애는 점점 제 삶에서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게 소개팅을 시켜주려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연애하려는 마음이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대학 시절 잠깐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제가 지닌 소비 태도를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 그 남자엔 모자람 없이 자라 정말 물 쓰듯 돈을 펑펑 쓰는 애였습니다. 21살이란 나이에 외제차가 있었고 뭐만 하면 엄마 카드를 막 긁으며 데이트 비용을 쓰고 다녔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턴 그게 부담스러워졌고요. 남자인 어딜 가도 돈을 따지려 드는 제가 정이 떨어진다고 못 사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처를 받은 건지 연애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다니는 회사 동료였지요. 늘 착실하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참 귀여웠습니다. 마치 진열장의 파우치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책상에 올려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상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게 업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주말에 커피를 사겠다 하며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소라 씨만 괜찮다면 맛있는 커피 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순간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퍽퍽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 무언가 행복이라는 팻말 같은 게 싹트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린 약속대로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첫 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눈을 맞으며 하얗게 변한 거리도 걸었지요. 저도 그 남자도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려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급속도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 뒤론 누가 만나자 하지 않아도 당연한 약속처럼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남자는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내온 징글징글한 시간을 이해했고 저의 이야기를 깊은 두 눈으로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엔 말을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계단이나 옥상에서 만났고 건물 옥상에서 은밀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함께 달아올랐지요.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데이트하는 데 지출되는 돈은 커져갔지만 그게 아까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외려 그 남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에 자신이 늘 더 돈을 내곤 했고 큰 돈은 계산대 앞에서 절대 계산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라야, 너는 아껴. 내가 낼게.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낼 수 있어. 그렇게 여러모로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되고 제가 34이 되자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모아놓은 돈도 크지 않았고 겨우 전세금 뿐이었던지라 그 돈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엔 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고 싶었고 이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사랑한다면 저도 나름대로 갖추어 놓고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돈이 모일 때까지 조금 더 결혼을 미루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소라야,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 주시기로 했어. 혼수도 준비할 필요 없고 나랑 같이만 살아주면 돼. 그렇게 말해주는 건 너무 고마워. 근데 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
적어도 내 손으로 해갈 수 있는 건 뭐든 간에 있고 싶어. 전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이었죠. 가난할 때마다 그래도 잃지 않으려 부여잡았던 게 바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기엔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이 사람이 나와 결혼 생각을 그만두면 어쩌나, 날 버거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찰나 어느 날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던 오빠와 언니가 김치를 갖다 주겠다며 제가 사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봐 그런지 그간 쌓아왔던 슬픔이 터진 건지 전 언니와 오빠를 보자마자 갑자기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너무 당황하여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전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니와 오빠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걸 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어? 언니 오빠가 혼수 정도는 도와주면 되는데. 이럴 때 가족을 찾아야지. 언제 찾으려고 그랬어? 안 돼, 언니. 나 그거 못 받아. 언니랑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언니도 결혼할 때 써야 하잖아. 소라야, 네가 지금까지 아등바등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언니 대학 등록금도 보태줬잖아. 그러니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야. 고마워, 언니. 정말로. 결국 언니와 오빠는 제게 혼수 비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의 짓눌러 살았을 때 서로를 의지하며 다독이던 형제들이었던지라 전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전 제가 잘 살아주는 게 언니와 오빠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했고 결국 형제가 마련해준 돈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게 고단하게 살았다는 거 들었다며 자기도 어렸을 적 힘들게 살아봐서 그 심정을 잘 안다고 행복하게 살래만 남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다 보면 뭐든 아끼고 살게 되지. 내가 그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안다. 또 우린 무엇보다 생활력이 강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요새 젊은 애들 같지 않아 참 좋구나. 하며 저를 축켜 세워주셨습니다. 전 새삼 결혼을 준비하며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싶어 깊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란 말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식 비용부터 드레스, 화보 촬영까지 일도 해내야 했지만 결혼까지 같이 준비하려니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기꺼이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며 싸움 한 번 없이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엄마는 역시 제가 결혼을 한다 하자 혼수부터 걱정하였습니다. 엄마는 늘 제게 못 먹이고 못 입힌 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널 없는 집에서 키워서 네가 누리고 못 산 게 많잖아. 늘 내가 죄인이야. 미안하다, 소라야. 라는 말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제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조금만 더 좋은 집에서 컸다면, 네 아빠가 술독에만 안 빠졌다면 넌 아마 지금쯤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고생 하나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혼수도 언니 오빠가 도와준다 했다며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가여운 엄마는 더욱 눈물을 떨구며 그 고생 많았던 주름이 진 손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엄마보다 낫구나. 그렇게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전 그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꼭 안기며 엄마의 뒤편 너머 자리한 낙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아등바등 공부를 하며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하던 시절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쓰던 문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자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 안쓰러운 문구들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피를 흘려가며 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굳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저와 언니, 오빠까지 모두 키워내기 위해 허리가 부서져라 농사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그냥 대학 가지 말라 부탁 한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입안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주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는 제게 늘 세상에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선 회초리 한 번 들지 않고 우릴 모두 사랑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셨다는 것 자체가 제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과연 결혼하면 내가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상견례를 얘기하자 시댁에서 자기를 창피해 할까봐 곧바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가긴 가야겠는데 도시 사람들인지라 괜히 자기가 가면 널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요.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가 거기서 제일 고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예쁘게 하고 오셔. 정말 괜찮을까? 그럼 당연하지. 옷도 걱정하지 마. 내가 괜찮은 걸로 사서 택배로 보내줄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에 고통 없을 것 같은 시간에 폭풍이라는 단어가 끼어든 건. 상견례 날 저희는 한적식 집에서 모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어머니와 최근 계속 얼굴을 보던 낯이 있어 어색하지 않았고, 아가씨도 성격이 밝고 싹싹한 편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시골 생활이 부럽다고 도시에서 번잡한 일만 생긴다며 엄마에게 이것저것 전원 생활을 여쭤보셨지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미간을 조금 찌푸린 얼굴로 들어오셔선 늦은 거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상견례 자리까지. 여기 사돈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셨잖아. 시어머니께서 통을 주셔도 차가 막힌 걸 어떡해. 늦을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메뉴판을 보고 이것저것 시키자는 말만 했지요. 남편은 아버지의 태도에 소리 없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메뉴를 다 시키고 나서야 엄마를 보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휴, 고생은 무슨.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편히 몸만 오니 좋으시겠다고요. 저도 남편도 모두가 당황했지요. 특히 엄마의 표정은 너무나 불안해지셨어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서둘러 왜 몸만 오냐고 혼수를 준비해서 오는 거라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허나 시아버지는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깟 혼수, 뭐 그게 얼마 든다고. 라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전 순간 불편한 기색을 숨길 수 없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식이 다 차려진 테이블 위엔 아주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피가 날 정도로 손을 꼭 쥐었어요. 갑자기 분노가 밀려 들어왔어요. 상견례 자리에 늦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다니. 자기가 뭐라고 날 무시하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지? 뱉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사실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셨어요.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남편이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저에게 말해주었거든요. 남편의 말론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가씨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괜한 잔소리가 많았고 가부장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늘 제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했어요. 아주 유아적이라고요. 전 이제야 남편의 그 말들을 모두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몰상식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 인생에 던져질 폭탄은 더 강하고 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 남편과 함께 집을 꾸미고 있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사람 손이 더 거치면 빨리 끝날 거라고 하시며 반찬들까지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오셔서 집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어머니께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오붓하게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과 예쁜 풍경들로 이야기를 꽃피우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번 상견례 날 사건도 있고 했었기에 제 표정은 당연히 저절로 굳어졌죠. 시아버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집안을 활보하시더니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그릇들을 보셨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냐?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말하며 밥은 드셨냐 물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시장하다. 뭐라도 먹어야 되겠어. 어휴, 뭐라도 해와라. 아, 네. 명령조의 말투,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 거의 이 집의 상전과 같은 태도였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벌써부터 화가 조금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날까지 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손으로 남편을 저지하곤 제가 그럼 간단히 볶음밥이라도 해오겠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서둘러 향했어요. 그리고 햄과 파를 송송 썰고 볶음밥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저 양반이 원래 저래. 그래서 안 부르려 했는데 굳이 오겠다 해서 아휴 정말 황혼 이혼이라도 해야지.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얼른 나가 계세요. 아버님 혼자 있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에휴. 결국 저는 어머니까지 그렇게 달래고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엌 밖에서 쨍그랑하며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간에 고성이 오가는 겁니다. 전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상황은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새빨개진 얼굴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노한 눈빛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골 노인네라고 해도 경우가 있지. 어떻게 이딴 그릇을 혼수로 세울 생각을 해? 시아버지가 내민 그릇의 뒤편엔 20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릇의 가격표였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전화로 혼수 도와주지 못한 게 마음에 많이 걸렸는지 그릇만큼은 꼭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렴한 곳을 찾았다고 하길래 전 그래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동네에 하나씩 천냥백화점 같은 할인점에서 산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말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얘 며느래기야. 너네 집 형편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집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았니? 그럼 혼수라도 제대로 해와야지. 어디서 격떨어지게 이딴 그릇을 들고 와? 네 남편이 이 그릇으로 밥 먹으면 행여나 나가서 일 잘할 수 있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격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도대체 어떤 그릇으로 아들이 밥을 먹여야 화가 안 나셨을까요? 내가 다른 혼수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 그릇 하나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에 그릇이라도 보내주려고 했던 엄만 하루 종일 고르고 또 고르셨을 건데 순간 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왈칵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울 것 같은 표정을 보곤 서둘러 아버지를 내보내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게 막말을 퍼부은 후에야 떠나셨습니다. 전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잠도 못 자고 악몽 속엔 시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시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요즘 집값 비싼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혼수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 순박한 시골 노인이 보낸 그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욕먹을 일인가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는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요. 부모님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와중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진정으로 로맨틱한 부부가 뭔지를 보여주셨죠. 비록 두 분의 결혼은 당시 제가 뱃속에 있는 터라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두 분도 다툼이라는 것을 하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서로 존댓말을 쓰셨고 그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에 흠집을 내지도 않고 어릴 때야 저에겐 그게 그렇게 당연했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외동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하며 키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아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초등학교로 나왔던 반 친구 하나도 저와 똑같이 외동 아들이었는데 걔를 보면 걔네 부모님은 맨날 우리 아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고 맛있는 것만 사주고 그랬는데 나도 분명 같은 외동 아들인데 왜 난 그렇게 안 해주시지? 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당시 제 친구의 부모님처럼 아들이라고 무조건 떠받들어주고 뭘 해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저를 키웠다면 전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서 자랐을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똑부러지게 저를 키워주셨기에 그래도 지금같이 인간구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는 한 가지 작은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제가 뱃속에 있었기에 결혼이 급한 것이긴 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친가 쪽도 외가 쪽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지를 않았죠. 사실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웨딩 앨범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사춘기가 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춘기가 조금 일찍 온 터라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생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조금 대면대면하게 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죠.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너희 엄마가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난리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유심히 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TV에 결혼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무척이나 부러운 눈으로 TV 속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쩌다 웨딩드레스라도 나오면 정말 TV에 홀린 것처럼 눈을 떼지를 못했죠. 어쩐지 두 분은 사이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누구보다 성대하게 올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결혼식조차 하지 못하셨다니. 물론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식이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그냥 돈 많으면 잘 올리는 거고 돈 없으면 못 올리는 거라곤 하지만 그때 저는 약간 결혼식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으니까요. 어쩐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 그 누구의 결혼식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결혼식을 올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로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을 올려드려야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결혼식 안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미 결혼식을 했어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진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사진을 남기는 것도 많고요. 물론 저는 부모님에게 진짜 버진로드를 밟는 결혼식을 선사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곳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웨딩홀을 빌려서 부모님 아시는 분들 조금 불러 모아서 소소하게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로맨틱한 구석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저라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습니다.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돈이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용돈 좀 더 줄 테니까 괜히 힘들게 몸 쓰지 말아라. 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전 그냥 제가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서 얼버무리면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식을 위해서였다는 건 비밀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에 어머니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보다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결혼식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것에는 턱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나마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비로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벌면서 대학교 가서도 알바를 하고 취직해서 일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금방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집이 조금 더 기울어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휘청 기울어버린 집안 사정도 살려야 되니까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들도 모두 집에 가져다 드렸죠. 제가 아쉬운 것이라고는 오로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던 어머니까지 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노력을 했기에 위험했던 시기도 지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니 이제는 저도 저 혼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될 나이더군요. 이제 슬슬 결혼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왔고
게다가 마침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참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오빠, 우리도 슬슬 결혼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 그럼 해야지. 오빠 결혼 생활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심지어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자로서 한마디로 가오가 있지. 제가 모든 걸 다 해가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덕분에 저는 집안 사정이 나아진 뒤로는 오로지 저 하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어차피 두 분은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 것이 어쩐지 찜찜했죠. 하지만 그것도 여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올수록 점점 제 마음 안에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와 만족스럽게 결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이 남았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찜찜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두 분 결혼식은 나중에도 올려드릴 수 있을 거야. 이기적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 결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는 두 분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은 금방 철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부모님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만의 가족이 따로 생긴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가장이고. 물론 이 또한 변명이겠지만 부부끼리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곳에 시간을 낼 염두가 나질 않았어요. 차라리 저나 아내나 벌이가 좀 괜찮아가지고 서로 여유가 있게 살 수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 무슨 일이든 간에 전부 다 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아껴도 돈을 버는 건 영 탐탁지가 않고 분명 모은다고 모으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결혼 생활은 어떠니? 아내랑은 잘 지내고 있니? 아, 네, 어머니. 저번에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너 시간 날 때 연락 주면 돼. 우린 잘 지내니까 몸 잘 챙기고 밥 잘 먹고 다녀라. 알겠지? 안부 전화를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락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내일 빨리 일을 나가야 해서 오늘 야근해가지고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찍 전화를 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제가 먼저 시간을 내서 전화 한 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전 그냥 당장 제가 힘든 것만 눈에 보여서 절 걱정하는 부모님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는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명절 때는 얼굴 한번 보자며 제 걱정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무척 힘들게 살고 계셨다면 제가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당시 부모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은퇴를 한 뒤 치킨집을 차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먹고 사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끔 부모님 가게에 갈 때면 이상하게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홀에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두 분이서 홀을 지키다 보니까 배달이 들어오면 배달 대행 기사님을 했었는데 조금 한가할 때는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한가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배달 대행 기사님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잘 살지.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애비가 오토바이만 몇 년을 몰았는지 알아? 사고 한 번 낸 적 없으니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근래 들어 배달하는 기사들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뉴스가 흔히 떠돌았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기사를 쓰고 아버지 본인은 가게만 지키길 원했지만 아버진 배달대행 기사도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라면서 한가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것을 만류하고 제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배달 기사를 부르게 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도 저는 아버지가 실제로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당장 저도 회사 일이 참 바빠졌을 시기인지라 하루하루 회사에서 일 쳐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여보,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먼저 꺼낼 정도였죠. 사람이 회사만 다녀오면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는 집에 오는데 제가 만약에 아내였어도 그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기를 넘기면 언제나 행복한 순간이 온다고. 바빴던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하였고 생각보다 크게 연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먹고 사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크게 늘어났죠. 그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과거의 소원을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오로지 부모님 결혼식에만 쓸 돈을 목적으로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과거 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큼직큼직하게 모이는 돈을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부모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죠. 그 때문에 명절 때 부모님을 뵈러 가더라도 그 돈만 생각하면 정말 매일같이 싱글벙글 웃음이 났습니다. 아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갑자기 이유 없이 웃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애가 시럽다며 뭘 그렇게 웃냐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때마다 차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냥 부모님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게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의문 섞인 얼굴로 돌아오는 길에 묻곤 했습니다.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전 회사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상철아, 얼른 여기로 와라. 너희 아버지가 제 귓가로 들렸던 찢어진 울음소리가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회사에 있던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한참을 더듬더듬 이야기했죠. 차를 몰고 가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라는 말만 하는 통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간신히 어머니에게 들은 정보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내려서 하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달려오는 통에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제가 허헉거리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계셨죠.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몇십 분을 옆에서 다독여드리고 나서야 어머닌 천천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기사를 부르지 않고 가게가 한가하니까 이번 배달은 내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20분 정도 안에 금방 돌아왔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닌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이 될 때도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할 때 구급대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급하게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설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성한 곳 하나 없는 채로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머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는 차량을 이길 순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의식 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웃으면서 대화를 했던 아버지인데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루하루 점점 더 나빠 보이는 기세의 아버지를 보자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실려오신 뒤로 잊고 있던 두 분의 결혼식이 생각이 났죠. 그래, 지금이라도. 비록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웨딩홀을 빌려서 두 분의 지인을 모셔서 한껏 축하받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두 분이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 지금껏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맹세하는 결혼식 정도로도 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쩐지 아버지는 모든 이의 예상보다 길게 생명을 이으며 삶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듯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신기하네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버티는 것도 떠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마지막 결혼식을 올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을 적에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가난해서 두 분이 평생 결혼식 한 번 올리지를 못했다. 딱 목사님 한 분만 더 부를 테니까 어머니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게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아버지 자리 커튼도 치고 조용히 하겠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큰 배려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데요. 중환자실은 안 됩니다. 1시간 정도면 저희가 1인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환자분 상태도 있으니 너무 길어지시면 안 됩니다. 병원 측의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듣고 저는 그날 바로 어머니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입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웨딩드레스를 받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던 어머니. 비록 예상했던 느낌의 기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지어드리던 순간까지도 설마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마음에 두고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지어드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전 직접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명의 줄 때문에 턱시도를 입지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어머니의 결혼식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전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칙칙한 병원에서 목소리를 죽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여쁜 꽃잎이 뿌려진 버진 로드도 없었고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목사님의 주례가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함께 해준 간호사분도 의사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아버지의 눈가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조금 먼 발치에서 망연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버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는 건데. 수많은 후회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슬픔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비록 어떠한 의식도 없는 상태이지만 기분 탓인지 너무도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다 보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못다 이룬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주례가 끝난 뒤에야 저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처음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사는 거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온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늦게나마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비록 의식이 없으셨다곤 해도 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내심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한 아버지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걱정할 일 없게 평생 잘할게요. 그러니까 편히 눈 감으셔도 돼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건데 아버지는 분명 그때 제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결혼식이 있고 딱 며칠 뒤 아버진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은 아마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어서 편히 이승을 등질 수 있던 게 아닌지. 지금은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음 착한 아내가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죠. 오히려 어머니 혼자 살기 적적하실 거야.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살아요. 하며 먼저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 없는 자리를 저희와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도 아버지 사진을 보시며 혼자 흐느껴 우시곤 합니다. 저희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조용히 흐느끼시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허나 그럴 때마다 아내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드려야 돼 하며 저희 가족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가끔 보면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가 아니라 친엄마와 친딸 같아요. 가끔 이렇게 행복할 때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면서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참 보고 싶어요.